저는 지금 제 어머니의 장례식장 박복도에 서 있습니다. 안에서는 제 형제들이 웃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웃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사흘째인데 그들은 벌써 유산분배 이야기를 하며 흥분해 있습니다. 저는 방금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제게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따뜻한 복수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고 올해 38입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형 2명이 있죠. 큰형 민수, 둘째 형 민호. 어릴 때부터 형들은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어요. 반면 저는 평범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들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저희 3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하시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시고 밤 11시에 문 닫고 설거지 끝내시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사셨어요. 형들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큰형은 대기업 부장이 됐고 둘째 형은 의사가 됐죠. 저는요? 저는 대학도 지방대를 겨우 졸업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형들은 성공한 뒤로 어머니를 점점 덜 찾았다는 거예요. 바빠서, 회사 일이 많아서,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항상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반면 저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5년 전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어요.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민준아, 형들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만 끼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 알아야죠. 아니야. 너만 알고 있어. 형들은 바쁘잖아. 결국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러 갈 때도, 밤에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실 때도, 병원비 마련하느라 대출 받을 때도 전부 혼자였어요. 아, 물론 형들에게 말하지 않은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어요. 형들은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워하면서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견디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죠.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버티셨는지.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였다는 걸. 완치 후 2년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을 정리하시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사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유언장을 쓸까 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왜요?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나도 이제 70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며칠 뒤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에 엄마 재산을 형들한테만 남겼어.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왜? 왜요?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잖아. 형들은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가 생각해도 형들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래도 너는 엄마가 아파서 병원 다닐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걸로 이해해줘. 응?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실망한 표정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상관없어요. 거짓말이었죠.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혼자 간병하고 병원비 대출받아 갚고 주말마다 찾아뵈었는데 형들은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오는 게 전부인데 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암이 재발한 게 아니었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형들에게 연락했어요. 큰형 민수는 회의 중이야. 나중에 갈게라고 했고 둘째 형 민호는 지금 수술 스케줄이 있어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국 형들이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형들을 봤습니다. 큰형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둘째 형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때? 큰형이 물었습니다.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알았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형들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복도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유 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야지. 어머니가 뭐 좀 남겨두셨을까?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신데 그들의 걱정은 유산이었어요. 어머니는 사흘을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미세하게 눈을 뜨셨고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민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형들도 울었지만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고 문상객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큰형과 둘째 형이 어머니의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 원장 집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장례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요. 지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형들은 단호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결국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유족분들이 모두 계신 자리에서 개봉하겠습니다. 형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정순이 여사의 유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12억 상당. 큰형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둘째, 증권 계좌 예금 3억 원. 둘째 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셋째, 정기 적금 및 보험금 합계 2억 원.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전부 형들 거라고.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 재산 전부를 막내 아들 민준에게 단독 상속한다. 뭐라고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도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민준 씨에게 상속됩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 둘째 형이 소리쳤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날짜.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는 분명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형들한테 다 주신다고. 형들은 격분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소송할 거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라고.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고인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감정소견서도 함께 받아두셨고 공증도 완료하셨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민준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장례식장 박복도.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제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유언장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한테 다 준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니? 그건 거짓말이었어. 왜 그랬냐고? 너를 시험해 보려던 건 아니야. 엄마는 단지 내가 끝까지 엄마를 사랑해 줄 거라는 걸 알았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형들은 다르더구나.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혼자서 다 짊어진 거 엄마는 알았어. 너는 말 안 했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대출 받아서 병원비 낸 것도, 밤새 병원에서 간병한 것도. 형들은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몰랐지.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겠지.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엄마의 전부를 너한테 남기기로. 형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어. 돈도 명예도. 하지만 너는 엄마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잖아. 그러니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거야. 형들이 화낼 거야. 소송도 하려고 할 거고.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너는 당당하게 받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민준아. 너는 절대 부족한 아이가 아니었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었어. 매일매일. 형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어. 그걸 잊지 마. 사랑한다, 우리 막내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 고통도 형들의 무관심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복도 끝에서 형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거야.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뒤집을 거라고. 저는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형들은 제게 달려들듯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지. 그렇지?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형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예요. 그런데 형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돈 이야기뿐이네요. 뭐? 어머니가 5년 전 암에 걸리셨을 때 형들은 알고 계셨나요? 형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3기 폐암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1년 넘게 받으셨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형들은요? 그건 명절에도 바빴고 생신에도 바빴고 통화 한번 하기 어려워했죠.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형들한테 재산을 안 남기신 게 아니에요. 형들이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둘째 형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래, 우리가 바빴어. 먹고 살려면 바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저는요? 저도 일하면서 어머니 간병했어요. 돈도 형들보다 훨씬 적게 벌면서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 법적으로라도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송하시든 뭘 하시든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해요. 공증도 받으셨고 정신감정서도 있어요. 너, 형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형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형들은요?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빈소로 걸어갔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형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죠. 이길 확률이 0%예요. 고인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작은 주방, 낡은 소파, 창가에 놓인 화분, 그리고 서랍 속에서 저는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은 전부 저와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대학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 어머니는 제 곁에 계셨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민준아,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그 쪽지를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며 출근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형들이랑은 화해했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소송에서 졌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제삿날에도 오지 않습니다. 슬프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진실을요. 제가 평생 의심했던 것.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충분해.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메시지가 바로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었어요. 지금 저는 어머니의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셨는지. 그건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 형들을 시험한 거였죠. 그리고 형들은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형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돌아오라고. 진심으로 엄마를 찾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는 결심하신 거겠죠. 진짜 아들에게 진짜 유산을 남기기로. 어머니,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걸로 충분해요. 세상 누가 뭐래도 저는 어머니한테 사랑받았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도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마이너스 민준이가.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니라고 믿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어머니는 제게 17억의 재산을 남기셨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남기셨어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